네, 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세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김치형 두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와의 길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산 전기차를 그 미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만난 한미 두 정상 간에 IRA 관련된 개정 문제 논의가 있었다고 좀 보도가 됐죠. 일단 두 정상이 만나서 IRA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IRA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틀 전만 해도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공화당이 아마 뭐 개정안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해서인지 네. 굉장히 IRA 개정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개정의 가능성까지도 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최종 결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 행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어쨌든 최종 결정자가 한 말은 책임을 어느 정도는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우리나라에 조금은 좀 유리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최종 결재권자가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건 트럼프 외에는 트럼프밖에 없죠. 네. 예, 이런 장밋빛 기대가 상당히 뭐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요, 교수님. 문제는 IRA는 법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은 당연히 의회에서 개정을 다시 해서 통과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그런 그 현실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의회 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 미국은 우리처럼 시행령의 법안에서 이렇게 남겨두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는 굉장히 시행령에 많이 의존하게 돼서 행정입법이 굉장히 많은데 네. 미국은 아주 촘촘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기업들이 한 3년 정도 세액 공제 유예해달라는 이야기를 그 전에 했었는데요. 네. 이게 집행에 있어서 유예하는 부분들은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을지 이건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IRA에 의해서 우리 국내 전기차 생산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중간선거도 있고 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던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사실은 한미 FTA 때문에 이거는 한미 FTA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산하고 미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미 FTA 기본 정신은 내국인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산이든 한국산이든 동일하게 대우를 한국과 미국이 한다는 것인데 이건 명백하게 한미 FTA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가 좀 항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법안이 개정돼서 한미 FTA를 위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게 한미 FTA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국주의 시대 때 불평등 조약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국내에서도 좀 전문가들도 정부도 너무 좀 선거를 의식해서 목소리를 안 냈는데 지금은 이제 선거도 끝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제가 법 개정의 가능성까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 현실적인 것은 개정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정부가 재무부가 이제 시행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약간 좀 그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뭐 면제하거나 이행을 연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이긴 해요. 네. 김치영 기자님께서는 이런 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한 현실적인 방안
어쨌든 우리 기업의 숨통에 트일 수 있는 조치 네.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일단 상원과 하원 미국에서 다 개정안이 좀 발의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물론 조지아주라는 특수한 곳의 의원들이 현대차가 이제 조지아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업을 대변하는 하원과 상원 의원들이 이제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IRA와 관련돼서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FTA 위반이라고 말씀을 박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유럽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거기 때문에 미국에 이게 불평등하다라고 지금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3년 유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의 유예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네. 우리나라를 배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틀린 표현인 것 같고요.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도 아무튼 자유진영 국가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IRA 법안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내에는 뭐 전기차 공장 라인을 다 건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2, 3년의 유예 조치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 안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 문제는 근데 저기 네. 그게 미국산 처음에였다가 나중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네. 북미산으로 북미 바뀌었죠. 지역으로. 그러니까 미국 외에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FTA가 있는 나프타라는 나프타, FTA가 예.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자유진영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해야 된다. 그거는 한미 FTA 위반이라고 볼 수가 네. 없어요. 그런데 한국산하고 미국산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하면은 내국인 조항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FTA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 이번엔 기회에 좀 강력하게 미국 측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FTA가 일방적으로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했다면은 FTA 위반이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네. 우리가 당하는데 아무 말도 못한다. 불평등 조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불평등 조약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을 해오면서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몇몇 지역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규제 네. 지역을 다 규제를 푸는 이런 조치를 취했죠. 이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그만큼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라는 거죠. 네. 너무 얼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경착륙이라고 하는 더 빠르게 하락하거나 냉각될까봐 정부가 이걸 조금이라도 하락의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규제 지역들을 대부분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경기 4곳, 그러니까 네. 성남, 과천, 하남, 광명을 빼고는 규제 지역을 다 풀었고요. 네. 토기과열지구에서는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등 경기도 9곳을 해제하고 네. 세종과 수도권의 31곳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다 풀린 상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후속 조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아마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규제를 정부는 더 풀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규제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수 있느냐, 또 매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외 변수 때문에라도 금리는 계속 인상이 될 거고요. 예. 그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는 했지만 또 DSR이라고 총부채 상환 비율은 고정을 또 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꾸지 않기로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네. 좀 대출 여력이 더 생길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그렇지 않고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이 정부가 이렇게 규제 완화를 내놓은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연착륙을 하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부동산을 너무 우리가 자산으로만 여기고 있어서 삶의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주거의 안정성, 부동산 대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정책 방향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무조건 시장이 정상화되는 거를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부동산 주택은 우리가 살 곳이지 어떤 이익을 얻는 투자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예, 좀 삶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네. 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 원칙은 벌어서는 안 예. 되겠네요. 교수님,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취하는 조치, 규제 지역 풀고 DSR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규제 완화하고 이런 조치들은 경착륙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부동산 지금 전반적인 그 고금리 네. 그리고 또 더더구나 고금리에서 출발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적어도 내년까지 하락 국면에 있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네. 지금 정부 대출 규제라든지 규제 지역 완화 정책 자체가 부동산 경착륙을 유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 정책이 필요했던 사실적인 더 큰 이유는 미분양 사태 막는 것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중도 상한 대출 같은 거 막았던 거 이런 것들을 풀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분양 받고 들어가는 분들이 뭐 집이 안 팔리고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대출이 막혀서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분양 방지 쪽에 오히려 효과가 조금 더 있고 네. 근데 전반적인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경착륙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미분양 방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미분양이 생기면은 부동산 PF 부실이 되고 그러면 그게 금융 쪽 증권이라든지 보험, 제2금융, 은행 이렇게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금융 부실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막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거기 그런 면에서는 불가피한 정책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동산 문제가 참 복잡하네요. 7692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김인경 기자의 말씀과 조금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하죠? 기존에 너무 높았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꼈다는 진단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그 수요 거품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금융 부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은 시켜야지 되고 하향 안정화를 장기적으로 추구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네. 가격이 올라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동안에 과도하게 올랐던 것을 지금 안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랬죠. 예, 그게 무색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집을 가진 사람들 위주의 정책이나 기사들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서울에 사는 분들, 아파트 안 사는 분들도 절반 되고요. 네. 집 안 가진 사람들 전월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뭐 마치 가진 자들의 세금을 완화해주고 뭐 이러면은 공급 늘어나가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철 기자님.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서 자산 가격의 적절성은 사실은 판단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높았냐 낮았냐 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품이 꼈냐 안 꼈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높이 많이 올랐죠.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또 그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높냐 낮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정부가 지금 이걸 가격을 낮추겠다. 가격이 낮아지는 걸 방어하겠다는 의지보다 높았을 때 거래되는 가격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다양한 금융 상품들과 연계된 부분들에 파생되는 효과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PEF라든지 아니면 가계대출의 부실화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터질 문제들을 막고자 하는 규제 완화지 네. 이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을 다시 되올리자 거품이 빠지는 걸 막아보자라는 규제 완화는 아니다 이렇게 읽혀지고요. 네. 아마
이때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수요는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 주택 수요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요자들이 좀 나서준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482번님께서는 조금 전에 박상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PF 부실에 대한 우려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업계가 지금 난리 났다던데요. 정말 건설업계가 망하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오나요? 뭐 건설업계가 어느 정도 어려워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물론 건설업계 자체가 부도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 자체도 일자리를 잃는다라든지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PF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증권회사 이런 쪽이 보증을 많이 했고 그다음 빌려준 쪽을 보면은 보험 같은 제2금융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PF의 특징이 담보 없는 거액의 대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들이 담보를 해서 네. 이자율을 낮게 네. 발행을 하는 식으로 보증을 해줬죠. 네, 보증을 해줬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증권회사들이 어려워지고 예. 그리고 또 돈을 빌려준 금융권, 보험이라든지 은행, 비은행 금융권 이런 쪽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건설업계 자체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다 보면은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파급 효과 때문에. 네, 그리고 금융이 한번 나빠지면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런 연결고리들을 잘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과거에도 한번 이 2008년 이후였나요? 그 한번 나빠져가지고 네. 부동산 건설업계들 상당히 안 좋고 부도가 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같이 고금리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여력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당국의 대응 여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이가 되는 것들을 막는 좀 사전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책도 저는 필요했었던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집값 말씀을 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집값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는 참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지나치게 지금 특히 우리 자산 중에서 특히 부동산 보면 정책적 개입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이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집값이 무조건 낮아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너무 빨리 낮아져서 경착륙이 일어나게 되면 자산 소실 있는 분들, 고점에서 샀던 분들 그런 분들 엄청난 손해를 보고 금융기관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 금융기관 부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떨어지는 게 경제 전체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빨리 올라가서 버블이 생기는 것도 이런 후과를 낳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나친 정책적 개입들 어떻게 보면 좀 원칙을 지켜서 투자에 대한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초과 이윤에 대해서 아예 세금으로 환수를 하고 자산에 대한 일정한 수익만 보정하는 단순한 조세 체계를 가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원칙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즉흥적인 정책들을 가지고서 정책 대응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너무 왜곡이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좀 시장이 왔다 갔다 춤을 너무 많이 추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오히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박상인 교수,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뭐랄까요?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온 코인 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투자하신 분들 공포, 패닉에 빠진 상황이죠. 네. 예, 말씀하시죠. 이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FTX가 지금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예. 번째가 FTX라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나오고요. 네. 두 번째가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이 회사는 그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헤지펀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FTT라는 FTX에서 자기들이 발행한 코인입니다. 근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 FTX는 FTT라는 코인을 자신들이 발행해서 유통을 시켜요. 네. 근데 이 FTT를
아까 말한 알라메다라는 리서치 회사에다가 빌려줍니다. 네. 그러면 이 알라메다라는 회사가 이 빌려온 코인을 담보로 달러를 빌려오죠 또. 그러니까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예. 이 달러로 다시 FTT라는 자신들이 발행하는 코인을 또 사들입니다. 어허. 이걸 계속 반복하면 FTT라는 코인이 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FTT라는 가상자산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거고요. 아. 근데 잘 들여다보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자신들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FTT라는 가상자산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얘네들 구조 이상하구나라고 이의를 제기 시작했고 그게 문제가 되면서 그럼 여기서 빨리 돈 빼야겠다라는 일종의 런이 생겼고 네.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파산 신청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테라루나 사태랑 좀 유사해 보입니다. 예, 뭐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FTX가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네. 하나의 코인 업계에서 은행 같은 역할을 자기네가 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코인 관련 업체들도 여기에서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돈을 넣어놓고 네. 근데 그 지갑을 이용해서 FTT 트레이딩에 쓴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곳이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2일날 나오면서 네. 일파만파 번지고 결국 FTX가 갖고 있는 것은 거대한 부채밖에 없다. 유동성이 없어서 예. 정말 그 은행으로 치면은 뱅크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하. 은행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나도 최종 대부자가 있잖아요. 네. 중앙은행이지. 음흠. 그리고 당국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호해줄 장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FTX 사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고 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거래량으로 볼 때 1위라고 해요. FTX가. 그래요? 예. 그렇고 또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고. 사실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교수님 이게 그래도 규모상 세계 3위의 코인 네. 거래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무너진다면 이거 코인 시장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법제가 필요한 이유죠. 네.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법, 특히 이제 거래소에 대한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자기 거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자기 거래를 한 경우고 네. 이런 것이 통상의 금융 자산을 다루는 곳이라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 거래소에 대한 규율 같은 법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도는 다를 수 있으나 지금 자산으로서 이미 통용되고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걸맞는 법적인 제도 또 공시 의무 이런 네. 것들이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상희 교수,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